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풀샷이 안 된다니까 한 명씩 잡으니까 네. 우영 연구원이 너무 활기차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물어봤더니 오후에 집에 가서 기분이 좋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내일 오후에 뭐 할 주말이기도 거? 하고. 네? 뭐 할 거예요? 오후에? 아, 오늘 엄마가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야 돼가지고. 네. 착한 이미지 관리. 야, 나 갑자기 당황했어. 어디 뭐 놀러 간다 할 줄 알았더니. 반짝였습니다. 예. 아, 오늘 막 하여튼 아까도 몇 번 얘기해서 지겨우시지만 전배순 연구원은 내가 하도 이제 고민거리 있을 때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상의 많이 하니까 야 진짜 이번 주도 금요일 된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 나 농담이 아니라 막 알잖아. 배순간 요새 머리 아파가지고 막 바쁜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뭐 또 시장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그 고민은 한 10%였던 것 같고 온갖 일로 막 머리가 아팠는데 잘 마무리 돼가는 걸 봐야겠죠. 네. 전무님의 역량이자 야, 능력이 너희가 맞아 꼰대야. 나 진짜 또 이럴 때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두 분을 오자 그랬냐면 오늘 폭풍 업로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자료 나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결국은 거의 그런 그 뭐죠 그 금융 불균형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를 연내 두 번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거의 금리 수준도 한 번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거기 이미 시장 금리에 반영됐고 네, 25%는. 네, 만약에 7월 이제 금통위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오느냐, 소수견이 나오느냐 따라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런 금리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시장은 두 번째고요. 예를 들어서 전매수 용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아이비 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비용을 조달해서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달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라는 가격 변수가 주가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이제 금융주의 주가도 이제 향후 금리 인상에 좀 대비해서 또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관건은 그런 거겠죠. 말씀 주셨듯이 이제 몇 차례 정도 이게 진행이 될 거고 그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단계를 밟아갈 건지에 따라서 사실 이 금리와 같이 금융주를 조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에 놀란 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올해 그러니까 뭐 8, 9월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 한 번 하고 이 정도였거든. 근데 또 분위기는 또 연내 두 번으로 거의 또 컨셉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나 강력하게 좀 이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총재가 하셨기 때문에 또 더욱이 연내라는 단어를 이제 또 어제 물론 처음 쓰시긴 했지만 지난 71주년 기념 기념 행사 언급하실 때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씀은. 무슨 네.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뭐 코로나 이전 금리 수준까지는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아직 정상화되고 한 차례 올린다는 게 뭔 의미냐 하겠지만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일단 네. 우영 연구원의 제목대로 진심이다. 통화전청 이것부터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연결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뭔가 이번 달 6월 들어서 되게 이러한 금리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 보고 있는데 지난 6월 9일, 그다음 6월 10일, 그러니까 10일, 11일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은행 그 관계자들, 부총재부라든지 한국은행 그 총재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이제 발언들이 되게 매파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발언 플러스 15일에 또 확인된 5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6명 위원 중에서 4명이 이러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 자체도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많아졌고 그렇게 되면 연내 소수 의견까지도 예상이 됐었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은 연내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할 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내 한 번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은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이제 뭐 자칫하다가는 뭐 2번, 뭐 3번까지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3번? 네, 3번도 얘기가 나왔어? 그래? 네. 그래서 이건 좀 과한데 그런 코로나 이전 수준인가 그게? 그렇죠. 75EP, 그러니까 75EP. 25EP씩 올린다고 치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레벨 자체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2호가 이 코로나19 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0.5에서 뭐 3번 올리는 것까지 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내 하게 되면은 사실상 10월이나 11월쯤에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 좀 더 빠르게 당겨오면은 대선 전 1월쯤에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보시면은 어제 한국은행 이제 이 총재의 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이 3년물하고 10년물,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 추이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향 안정화가 된 반면에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그때 한국은행 그 관계자들이 발언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금리가 1.4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확실하게 반영이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7월 이제 금통위에서 수수 의견이 나오는지 또는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얼마나 강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연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요새 채권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뭐 이렇게 해치도 잘 안 되나 보더라고. 채권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하여튼 뭐 올라가는 속도도 좀 가팔랐던 측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단기만 너무 올라가고 장기는 네. 내려오니까 잘 안 오르니까 이게 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통화 정책들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좀 변화 조짐들이 빠르게 나타나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게 금융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왜냐하면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게 기본적인 금융기관들의 스탠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여기 자료 보면 운영 상황 Q&A 막 많이 적혀 있던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두 번 금리 올린다고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거두는 건 아니고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라는데 이조 총재가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한두 번 올리는 거가 뭐 되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 측면에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공급 측면에 뭐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하반기 갈수록 수요가 올라오면서 수요 측 상방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좋게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도 레벨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도 3%대 CPI가 기록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제 지금 만약에 국제 유가가 지난달 5월달에 전망했던 수준이 60몇 불, 68불인가 이랬는데 지금 7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유가가 안 내려오잖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지금 원래 더- 다들 75가 맥스라고 얘기하고 뭐 바로 70불 아래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네. 이란도 뭐 저런 거 같고 73불 뭐 이 정도 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여기 제가 2번에 적어놓은 건데 지금 80불에서 100달러까지도 100불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WTI나 이런 국제유가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가게 되면은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물가 측면에서도 이제 좀 많이 조금 물가 레벨 자체가 조금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3페이지 보시면 또 뒤에 있는데. 지금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이 뭐 좀 과한가, 뭐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 근데 뭐 지금 장단기 금리자가 85bp까지 확대된 거가 뭐 과도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걸 왜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아니 뭐 이건 안 보겠지만. 그냥 뭐 왜 그 답은 안 하고 다른 답변을 근데 하는지. 어쩔 수 없으시잖아요. 그럼 위치가 뭐 너무 아니 근데 뭐 파월이 저번에 우리 이번 FOMC 때 그 나중에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해버렸잖아. 형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연준은 통화 정책을 걷어들이게 QT를 할 수 있고 QT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음 이런 게 있잖아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도구가 얼마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연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사실상 뭐
최근에 뭐 현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뀐 건 아니고 원래부터 지난 6월 11일에 얘기했을 때부터 마음속에서는 염두해 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만큼 되게 강력하게 정상화를 생각하고 계시고 매우 진심이다, 통화정책 정상화에 진심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뭐 지난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다들 그 마음을 요새- 안 알아니까 요새 이제 그런 것 같아. 공표를 하셨던 거죠, 그죠? 예. 네. 요새 대선 후보 나오시는 거 보면 원래 나도 나가려고 했었다. 지금 하면 꼭 이 비슷한 어떤 진심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강조하면서 네. 더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 경제 좋아져서 뭐 금리 올라게 뭐가 나빠요? 금리라는 게 물가 플러스 성장인데 성장이 나오니까 하겠죠. 뭐 근데 고민은 이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은행 뱅킹 담당자랑 같이 봤던 거는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은행주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그림이 일이거든요. 그 오늘 그 자료 중에서 그 그림이 뭐냐면 요거예요. 소위 금융 위험성 지수. 아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 한국은행이 그 반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아니 금융안전 그 보고서가 한국은행 있어서 그 보고서 그림 네. 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숫자가 내가 보고서지. 아 이게 당신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대단한 오히려- 그게 아니, 내가 뭐 아, 우리 하우스에서 못 만들고 이게 무슨 그 얘기 아니라 네. 여기 비교했던 게 전에 카드 때랑 금융위 때를 비교해서 똑같이 그려놨길래 한국은행 거잖아 이 자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인데 한국은행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제 일종의 좀 상황 설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은 해오셨지만 이 레버리지가 좀 많이 확대되고 또 이 확대된 유동성들이 결국 자산 가격에 이제 좀 집중이 되고 하면서 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됐으니까 이제 좀 금리 인상이 나서야 될 때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금융 불균형 때문에 빨리 인상해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계 부채를 비롯한 이 부채 부담과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상승과 또 뭐 거기다 추가적으로는 아까 이제 우영 연구원 말씀 주셨듯이 뭐 물가에 대한 부담과 뭐 경기 정상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근데 작용을 역설적으로 이게 금리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당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취약- 보고서 오. 네, 내용에도 있지만 이 취약 계층, 그러니까 이 취약 차주들의 이 건전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7월부터 해서 이제 DSR 규제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통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좀 조여주는 그 액션이 동시에 취해질 것이기 더 때문에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대로 이제 그 정말 취약차들은, 예, 그렇죠. 이 신용 여건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 취약차주들이나 아니, 돈을 안 있는 빌려주면 거죠. 사채 빌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있는 이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 다중채무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느 그림이죠? 그게? 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네, 그림 7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취약차주들의 이제 연체율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 또 코로나 이후로 그 아래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요. 금융 지원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금융 지원도 어쨌든 이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이게 정상화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완화적인 금융 조치나 이 정책적인 금융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이 취약차들의 건전성은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근데 내용들이 부채가 이제- 늘어난 거는 부동산 때문에 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 항상 이제 대출을 조여가면은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금보다는 이제 개인 신용대출 그 중에서도 이제 취약차주들의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결과가 초래돼요. 우리 형은 그래서 할 그 말이 얘기를 어제 이주열 총재가 답변을 한 게 있었어요. 뭐, 페이지 아, 3페이지에 7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은 잘 돌아갈게 알았어. 네, 그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조금 엇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정책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 뭐 좋은 상황이면은 정상화되는 게 맞다. 근데 이러한 흐름에서 분명 취약계층의 부담이 생길 건데 이런 것들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 최근에 나온 추경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지금 용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용도가 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쓰여진다면은 또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성장을 위한 부분으로 쓰여진다면
더 이게 거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그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쉽게 네. 말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네. 이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받았어도 네. 맞지 않나?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말씀대로 이제 좀 조치들은 둘 것 같아요. 갑자기 회수해 버리면 그건 이게 충격이 아닌데.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더 기간을 유예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 이제 취약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연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조치는 할 건데, 근데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여건이 계속적으로 더 완화적인 방향성으로 가냐? 이제 그거는 아니다. 사실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데 아니 부동산을 자꾸 의식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는 거지 제 말은. 그럴 바에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 수정을 해가지고 뭐 공급을 늘리든지 하는 게 낫지. 굳이 자꾸 이쪽을 건들다 보면 오히려 손에 좀 고생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 이제 왜냐하면 오늘이 저거예요. 오늘 로또 분양 발표하는 날이에요. 네. 알죠? 그거 내 주위에 여전히 그죠? 예, 예. 내 주위에 오늘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 애들이 몇 명 있거든 지금. 난 걔네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거 들어가면 30억 현금 있어야 돼. 30억. 그러니까 규제로 뭐 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스탠스 변화도 좀 이제 주택시장 관련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사실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왕성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규제를 하면은 더 가상금리를 높이고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전배수 용은 잔인하다는 게 이 정책이 나왔더니 은행주 좋다고 오늘 자료를 쓴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야 농담. 네. 근데 사실 맞잖아.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을 더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뭐 지금은 이미 주담대 같은 경우는 마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신용대출도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 7월부터 사실 들어갈 규제는 신용대출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조금 주춤하긴 하고 사실 뭐 2분기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은 제가 그냥 조금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1분기만큼의 상승폭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은행들은 상당히 그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까지는 사실 은행의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액션이 취해진 이유가 사실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이지 그 전까지 은행주는 좀 편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전배수는 이런 건 어때요? 오늘 뭐 주식 얘기도 좋지만 만약에 가을 이후에 대출 만기가 왔어요. 네. 내 생각에 은행에서 대출 만기 왔을 때 좀 여러 가지 태클 걸 여지 있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런 이제 사전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것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뭐 DSR 규제가 일단 새로 적용이 되는 이제 차주분들도 계실 거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한도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대금리 적용 안 해줄 거고. 네, 금리를 좀 높인다든지 금리 올릴 것 같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그래서 지금 다중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여러 군데 있는 맞아요. 부분인데 이제 막혀버리면은 이제 그때 약간의 이제 이제 신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가을에 만기 들어오시는 것들은 미리 그런 자금 캐시플로우를 일정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은 지금은 무조건 확보해 확보해놔야 놓는 돼요. 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이제 은행주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문제되는 건 한참 됐는지 알 수도 없고 한참 뒤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적어도 금리 인상이 제 생각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진행이 돼야지 이제 대손에 대한 부담이 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사실 뭐 절대 금리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이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금융지원 조치 때문에 지금 연체율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뭐 수치적으로는 한 0.5% 정도까지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나와 그림 말하는 있거든요. 거죠. 네. 왜 이렇게 낮아 진짜? 이건 이제 뭐 한국은행이 추정을 하기를 이제 보통 가계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가 이 왼쪽에 그림 2번이 시기별로 이렇게 연체율의 트렌드가 2020년을 보면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금리를 일단 급격히 75bp 인하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취약 차주들에 대해서도 지원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원리금 유예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 통계적인 그 구간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지원 조치가 끝나면은 그 오른쪽에 그림 3번에 보는 것처럼 조금 이게 상승의 방향성으로 갈 부분들이 있으니 결국 좀 미리 뭐 은행들로 하여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또 하나 좀 기대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비정상 구간에 정상화되면 사실 배당도 다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저번에 자료 쓰셨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중간 배당들도 하나금융지주밖에 안 했었는데 다른 데도 다 하겠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리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은행에서 제재를 했던 배당도 정상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명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보니까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7월부터는 배당 제한을 은행권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라고 이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을 은행들이 뭐 일정 정도의 자본 비율 수준만 이제 유지하면은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일단 마련이 된 것 같고 아마 중간 배당을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요 패러그래프예요. 이거. 하나금융은 원래 했었고 네, 신한지주도 주총에서 네, 정관 변경했고 네. KB는 뭐 정관 변경을 안 해도 할 수 있고 배당 성향 확대한다고 그랬었고 네. 우리 되게 금융 독특한 게 우리금융이야. 이게 우리금융- 왜 자본주금을 여기 이렇게 왜 전환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배당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의 구성을 바꾼 근데 건데. 우리금융은 뭔가 인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장 지금 마땅히 인수할 수 있는 뭐 증권사나 왜요?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할 때는 또 뭐 별도로 또 자본을 좀 충원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행권 공통적으로 지금 배당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금융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탠스를 좀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나금융이 했던 것처럼 전체 연간 배당의 한 30% 정도를 중간 배당을 올해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중간 배당을 가지고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2% 정도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야.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배당까지 기말 배당까지 합치면은 올해 이제 연간 전체적인 은행권의 배당 수익률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이제 5%를 상회할 수 있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을 봤을 때 아직 저는 조금 더 이제 랠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우리금융 같은 거는 우리금융지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비은행 계열사가 없으니까 좀 그 탓한데. 부분 때문에 예. 사실 주가가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했었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했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1분기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2, 3, 4분기는 사실 1분기만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우리금융의 그런 할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희석되는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밸류에이션 갭을 좀 메우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연구원은 은행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 은행주가 사고 싶어요? 아니면 살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니까 은행주를 사라고 엄마한테 오늘 가서 주사 맞을 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저는 한번 추천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좀- 마지못해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뭐 맞으죠? 파이자 맞으죠? 아니요, 아스트라제네카.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2차 접종이세요. 2차 네, 벌써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 가파른 뭐 지금까지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기는 사실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금리 인상 이전에 주가 상승률이 월등했던 거는 이제 경험. 왜냐면 아침 모닝이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우리 같은 건물에 있는 운영사분을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네. 내가 근데 할 말이 없잖아. 지주사 이렇게 오늘 뭐지 화일라홀딩스 뭐 했고 우리 지주사 뭐 그렇게 뭐가 몇 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은행주도 그랬더니 은행주 뭐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분위기던데 지금 약간 근데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시면 아니, 되고요. 팔 생각도 없어. 그냥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 저는 한 두세 달 쉬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저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익률이 업사이드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투자라는 게 근데 우혜영 연구원의 어머님이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 네. 추구하시고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넣어놓을 바에는 은행주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게 작년에 화랑장을 보면서 너무 기대 주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포트폴리오들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고점에서들 좀 물리는 경향들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저희는 그래도 싸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 근데 은행주도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 네, 금리가 인상 초기에 아까 글 쓰신 네. 전매순 연구원 말대로 인상 초기에는 은행주가 나빴던 기억이 난 네. 없거든. 그러니까 한 처음 올릴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만. 예, 한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 세 번을 올릴지 뭐 그 이상을 올릴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내 기억에는 금리 올릴 때 안 좋았던 게 보험주 같은데. 아닙니다. 금리 올릴 때 맞아, 오히려 분명 맞아. 보험주는 맞아. 네. 내가 지금 금융주 가장 중에서는 사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증권주가 조금 이제 갑자기 악몽이 생각났어. 많이 되는 부분이. 내가 하나그룹 출시다 보니까 금리 그때 올릴 때 기억나 전매순영 하나생명 콜했다가 네. 와 그거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 그래서 엄청 욕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갑자기 내가 헷갈렸다. 그래요. 오늘 오후부터 즐겁게 지내시고 어머니랑 같이 네. 마시고 전매순영. 마음씨도 착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반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나갔고 시장 그래도 뭐 저희들이 반년 내내 한 거랑은 톤다운하면서 전자 힘들 거라고 했는데 전자도 이제 쉴 만큼 쉰 것 느낌도 좀 있어서 뭐 여기서 더 빠지겠나 생각은 아니 이 시장은 확실한 거는 개인들의 힘이 올해 우리 내가 느꼈던 거는 야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아마 6개월간 아마 전자 버텨준 거는 개인들이 사서 버텨줬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반도체 애널이랑도 우리 아까 모니터 얘기했지만 실적 장세로 확 가기에는 또 그렇고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금리는 확실히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3번 올리면은 좋지는 않겠는데 아닌가? 연내 세 번은 힘들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연내 두 번도 많아도 뭐 두 배. 예. 뭐 하기는 저 밑바닥에서 뭐 1.25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주말 잘 쉬시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 폭풍 업로드 했네 오늘 네. 일주일치를 고생 다.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놔도 해야 되지. 또 미뤄지면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고.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